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요. 오늘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하나 기사인데, 10월 31일자 기사인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게 뭡니까요? 투자가들이 미국 재무부에다가 좀 채권을 좀 사주라. 아우성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국채 시장이 공급 과잉 구조인 거예요. 팔겠다는 사람은 많고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적은 이런 시장인 거예요. 미국채 시장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즉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 변동성하고 이거 투자했다가 손실을 많이 본 거죠. 거기다 유동성도 낮아. 현금화도 잘 안 돼. 이게 팔겠다는 사람은 많고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미국채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염려가 없는 자산. 예? 투자 손실을 볼 염려가 없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과서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미국채는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된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연준도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걸 본따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도 보게 되면 1년에 2번씩 국회에다가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고를 하죠. 이게 연준을 이제 흉내내서 하는 건데 연준도 그러니까 금융안정 보고서를 금융안정이 그러니까 연준의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5대 기능 중에 하나니까는 이게 그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어요. 11월 4일 날에 예? 나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보고서에서 연준이 뭘 이 경고를 했냐면은 로우 마켓 리퀴더티 in 24 trillion 트레저리 마켓.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미국채의 규모가 한 24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이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로우 마켓 리퀴더티라니까요. 지금 뭐냐면 잘 이게 팔리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머나 이게 미국채라면은 현금화가 가장 쉬운 그러니까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저기 이제 외환 보유액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이런 미국채라든가 미국 정부가 보증한 이런 채권에다 투자를 하거든요. 왜? 언제든지 현금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연준이 이번에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그러니까는 국채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낮아졌다.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요. 이런 게 지금 이번에 나왔어요. 보고서에서요. 금융안정 보고서의 내용 중에 그것과 관련된 하나의 그림이 이게 그림 피겨 1.4 이겁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유동성이 트레저리 마켓 미국의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 이 유동성이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 표준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 정상보다 한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 1월 달부터 지금 최근까지만 이렇게 그림이 돼 있지만은 이게 금액입니다. 이 수치는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수치도 똑같지만은 100만 달러로 적어지만은 이게 보시게 되면은 만기가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적어지만은 5일 이동평균으로 이렇게 간 거지만은 보시게 되면은 이쪽 2022년 저쪽이 연말로 갈수록 이게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보게 되면 10년짜리라든가 5년짜리 보게 되면 많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수치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수치가 채권 시장은 우리가 경매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가격을 호가를 부르고 이렇게 가는데 이걸 뭐냐면 이 거래하겠다는 그러니까는 이 거래가 가능한 이 채권의 채권의 그 규모입니다. 채권의 규모가 수치가 여기 5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요? 100만 달러 단위가 100만 달러라는 얘기니까는 5천만 달러라는 얘기잖아요. 예? 50이라는 얘기는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게 되면 2019년 저쪽에 팬데믹 이전에는 이게 보시게 되면은 2,500만 달러까지 이렇게 아니죠. 이게 지금 수치가 좀 틀리네. 이게 지금 5년짜리는 오른쪽 수치가 저거고 5년짜리는요. 그다음에 뭐냐면 10년짜리하고 5년짜리는 오른쪽 수치고 라이 스케일이라고 돼 있죠. 30년짜리가 왼쪽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10년짜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10년짜리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른쪽 수출을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오른쪽 수출 봤을 때 한 저기 그 100만 달러니까 5천만 달러 정도가 이제 만기 10년짜리는 지금 그러니까는 거래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거 2019년도 정도를 보게 된다면은 과거 2019년 정도에 되면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숫자를 보게 되면 한 2억 달러 정도씩 거래가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한 5천만으로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거래가 이게 현금화하기 저기 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현금화하기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잘 안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린 거죠. 네? 이거 보여드린 건데 이 자료를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자료 보고 저기 가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밑에 보면 파란색이 뭐냐면 파밸류가 뭐냐면 액면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손실을 안 봅니다. 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채권 상품을 우리가 픽스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고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많은 투자가들 중간에 사고 팔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려가 주식처럼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뭐냐면 시장 가치, 마켓 밸류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2017년 1월 달부터 2022년 5월 달까지인데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은 주황색 선이 되게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최근에 맨 끝에 보게 되면 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텐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황색 선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켓 밸류가 시장에서 형성된 그 채권의 가격이 그 발행 가격, 채권 처음에 그러니까 발행 가격, 그러니까 나중에 상환할 금액인 거죠. 그것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발행할 때보다도 그러니까요. 약속했던 금리보다도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게 형성될 때는 시장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되게 이게 일반적인 저거죠. 왜 채권의 금리는 그러니까는 이 국채 금리는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발행 저하를 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2020년 1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입니다. 9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교차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차가 주황색이 이제 그러니까 파란색보다 밑으로 내려온 때가 3월 달입니다. 올해 3월 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게 3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기 바로 직전이 2020년 1월 달에는 미국 발행된 국채가 한 17조 6천억 달러 정도 발행한 것의 액면 가격이 16조 한 6,600억 달러 했었고 이게 시장에서는 17조 한 6천억 달러로 한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진 거예요. 예? 더 컸던 거야.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은 그러니까 채권 산 사람은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시장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됐으니까. 팔면은 그러니까 이 가격에 팔리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해 3월 달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역전돼가지고 한 거의 2조 달러 가깝게 액면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됐잖아요. 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야.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마켓워치 언론에서 한 24조 달러라는 얘기가 미국 국채 시장 규모가 24조 달러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23조 7천억 달러. 이게 반올림하면 한 24조 달러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시장 가치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3월 달부터 시장 가치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투자한 사람은 손실을 보는 거죠. 손실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많이 보여드렸잖아. 미국 국채 투자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거 금융위기하고 지금 차이가 지금 뭐냐면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아까 봤듯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게 안 올라가졌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요. 왜 이번에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많이 올라가졌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같이 10년물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졌다 그랬잖아요. 예? 왜 이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달라진 상황인 겁니다. 달라진 상황이야.
과거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 연준이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을 잡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무슨 얘기했습니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이다. 제가 이런 얘기했죠. 새로운 처음형이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지경학적인 파편화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예? 소위 말해서 이거 아주 그냥 잘 포장한 게 뭐냐면 중국을 배제한 그러니까 이게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지경학적 파편화가 경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하고 달라진 상황이라고요, 지금요. 달라진 환경인 거죠. 충격의 유형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자가 빠졌는데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죠. 예? 팬데믹이 됐던 올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충격, 패권 전쟁이 저거니까요. 해결하기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데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 가격이 하락하는데 위험한 자산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 가격이 폭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냐면 미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보니까 담보로 많이 활용을 된다고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담보 가치가 줄어드니까 예? 담보 가치가 줄어드니까는 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뭡니까요? 담보를 보충을 해야 되는 이런 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 국채에 발작이 나타난 거예요. 발작이 올해. 예? 올해. 근데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 미 국채의 초과 공급에서 생긴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보다 공급 물량이 더 많은 거죠. 구조가 바뀐 거야. 이게 과거에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초과 공급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려면은 국채 발작은 계속 이게 그러니까는 그 하나의 상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수가. 그럼 금융 안정을 구하려면은 국채 발작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자산이니까, 최고의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연준이 지금 QT, 과거에 양적 완화 QE에서 지금 QT 타이트닝으로 바뀌었잖아요. 퀀티티 타이트닝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지금 9월 달부터는 지금 950억 달러씩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라든가 MBS 증권을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6월 달부터는 450억 달러 했던 걸 2배로 늘려가지고요. 그렇죠? 이걸 중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연준까지 팔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 물량이 많은 게 초과 공급이잖아요. 공급 물량이 많은 게. 예? 그런데 이 초과 공급 문제를 막으려면 연준이 그러니까 QT를 중단해야지. 파는 거를. 문제는 그러면 연준이 QT를 왜 하는 겁니까요?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유동성을요. 왜? 인플레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중단하게 되면 인플레 차단은 그만큼 어려워지죠. 인플레 물가 안정을 달성 못하면요. 금융 안정과 경제 안정은 보장 안 됩니다. 보장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히 인플레이션 속에 살지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경제의 기본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소비자나 기업이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인플레가 만성화되게 되면요. 방치하게 되면 이게 만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생기면 이게 이제 전 세계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기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볼 수 있는 거는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의 변화액입니다. 전월 대비해서요. 전월 대비해서 보게 되면 6월 달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 단위가 억 달러인데 6월 달부터 좀 줄어들죠. 왜? 연준이 6월 달부터 QT를 시작했잖아요. 양적 긴축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게 전월 대비로 변화액입니다. 변화액이에요.
절대액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연준이 국채 보유를 늘려왔었어요. 샀다는 얘기죠. 국채를요. 사들였다는 얘기죠. 사들이니까는 국채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연준이 사주니까 뭐냐면 이 초과 공급 구조는 안 생길 게 아닙니까?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을 게 아닙니까? 다 팔리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6월 달부터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줄이고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게 전달에 비해서 변화액입니다. 10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800억 달러 정도 줄였어요. 800억. 억 달러입니다. 이게 단위가 억 달러. 800억 달러 정도. 굉장히 많이 줄였죠. 10월달 한 들은요. 예? 자, 연준의 자산 부채 규모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6월달부터 연준이 긴축을 했는데 한 1711억 달러 정도 연준의 이 자산을 줄인 거예요. 부채 규모를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건 3대 주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3대 주체요. 정부의 채권은 대개 뭐냐면은 어느 나라나 시중은행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주주들이 투자한 돈, 그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본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수익성으로 나는 게로 갖고 있는 게 좋을 게 아닙니까? 근데 현금처럼 안전한 게 바로 정부 채권이죠.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채권으로 국채로 많이 보유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은행의 자본 규모에 제한을 받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시중은행이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한 40% 안팎 정도를 그러니까는 되게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했잖아요. 전체 미국의 국채 중에서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한 1, 1%, 32, 3%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한 26%를 연준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98% 정도 됩니다. 예? 그 세 개를 합치게 되면요. 그럼 해외 기관, 아까 앞에서 이렇게 연준의 저걸 봤어요. 연준이 6월 달부터 줄어왔다 그랬었어요. 예? 해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변화에 이것도 전월 대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좀 비염 저기 있어가지고요. 해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전월 대비, 앞달 대비해서 변화액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바로 보세요.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는 이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줄어드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죠. 일본하고 중국이요. 여러분들 많이 봤듯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계속 줄어오는데 6월달 이후에 줄어드는 속도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죠. 6월달에 165억 달러에서 10월달에는 626억 달러로 예? 해외에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걸 줄이고 있는 거예요. 예? 줄이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채권을 판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에서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연준도 던져. 연준도 시장에서 쏟아내. 해외 기관들도 쏟아내고 있어. 그럼 이걸 받을 사람은 미국 은행뿐이 없는데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더 확보할 지금 여력도 없고, 예? 확보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그러니까 국채 떨어지는 것을 얘네들이 살 이유가 없죠. 그 연준하고 해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합치게 되면은요, 합치게 보게 되면은 자 6월 달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죠. 217억 달러인데 10월 달에는 1,423억 달러까지. 9월 달에 대비해서 이거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누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연준하고 해외 기관이 둘 다가 다 뭐냐면은 매도자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장의 큰 손 두 개가 미 국채를 매도하는 매도자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뭐.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급등하고요. 그게 지난 우리가 몇 달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자, 이게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아까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죠. 금융위기 이전에 연준이 2004년 6월 30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17차례 금리 올렸던 기간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이라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가 813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813억 달러가. 연준이 사들였다 이거죠. 미 국채를요. 그런데 해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관은 미 국채를 이 기간 동안에 1,300억 달러 이상을 사들였어요. 연준하고 해외 기관이 서로 그러니까 미 국채 막 사들인 거예요. 엄청나게. 한 2,100억 달러 이상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안 올라가진 겁니다. 수익률이요. 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특히 해외 기관들이 해외에서 많이 그러니까 미 국채를 매입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밑에 보게 되면 미국 정부가 보증한 채권,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들도 한국 정부가 보증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정부가 보증해 준 채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더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는 2,800억 달러나 투자했어. 해외에서. 주로 그러니까 MBS 같은 경우 이런 데다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30년 모기지 금리도 안 올라가진 거야. 앞에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이 당시에는? 주로 뭐냐면 해외에서는 뭐냐면은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인 나라들.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 벌어들인 나라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한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아시아에서는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석유 팔아먹는 나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형적인 선진국가에서 그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는 독일 같은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달러를 벌어가지고 이걸 다시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에 가지고 와가지고 미 국채 매입을 하고 미국 정부가 보조한 채권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시장 금리들이 안 올라가진 거지. 당시에는.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화의 결과지요. 월가가 이 돈 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돈벌이를 한 거야. 월가도. 예? 이거 거래 가면서요. 돈벌이 한 거야. 예?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안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4.25%나 쫙, 이 파란색으로 쫙 올렸는데, 안 올라가지고 앉았잖아요. 예? 오히려 연준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오히려 높게 형성되잖아요. 저기, 보게 되면요. 2006년 그러니까 한 7월달부터 보면요. 예? 안 올라가진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 금리를 올리려고 한 건데, 이게 안 올라가진 거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지니까는 모기지 금리도 안 올라, 회색선이 모기지 금리인데 안 올라가지니까는 주택 구입 부담이 그러니까는 부담이 안 증가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주택 이 시장을 과열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시켜지게 이게 저기 시키는데 실패한 거고 그 결과로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터진 거라 이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버냉키 같은 사람들이. 예? 이게 글로벌 세이빙 글러시라고 하는 글로벌 과잉 저축 가설 아닙니까? 저는 별로 그 가설에 동의는 안 하지만 근데 이건 안 올라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시장 장기 금리가 올리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국면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올해는 금리가 진짜 잘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연준이 금리 올리게 되면 시장 금리 잘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연준에게 밑에 얘기했지만 연준의 지역은행이 한 13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역 연준 그래서 거기 연구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연준하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구자들이 이제 하나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낸 게 있어요. 예? 뭐 논문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보고서 같은 걸 냈는데 이게 11월 7일자로 나왔으니까는 이번 주 월요일이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걸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기사화했어요. 일부에서.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통화 긴축이 9월 달에 이미 기준금리 5.25% 정도 상응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통화 긴축이. 연준이 QT를 한다잖아요. QT요. 돈을 그러니까 연준이 국채라든가 MBS를 지금 팔고 돈을 회수한다 했잖아요. 그게 QT라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9월 달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연준의 금리가요.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0.75 올리기 전이니까는 3.25%일 때 상당 구간이 3.25%일 때
이미 실질적인 금리는 5.25%. 그러니까 한 2%포인트 정도, 2%포인트 정도 더 높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예? 이런 연구 결과를 낸 거야. 왜?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돈을 회수하는 것도 양적 긴축에 의해서 금리 인상만이 아니라 돈을 회수를 하고 있으니까 채권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회수를 하고 있으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한 5.25%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0.75를 여기다 더하면은요, 예? 11월 초에 그러니까 0.75를 또 올렸으니까는 6%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6% 정도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은 6%라는 얘기예요. 사실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겁니다. 그 연구자들이 그 소개한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뭐냐면 파란색이 연준 금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금리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15년 말부터 연준이 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하다가 2018년에 그러니까 4차례 올리고 2019년에 3차례 내려가지고 하다가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제로 금리로 갔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3월달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연두색에 보게 되면 프락시 펀드 레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락시라는 게 뭐냐면 대리하다, 대용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용금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의 금리가 그러니까는 이 금리 숫자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이 정책금리, 연준금리를 다 반영을 못한다. 연준금리가 제대로 가려면은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상하는 이유가 시중에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이 그러니까 긴축도 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동안 매입했던 채권을 팔아가지고 판다는 얘기는 돈을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연준의 금리에는 그 효과가 빠져 있는 거니까는 그 효과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연두색 선이 된다 이거예요. 연두색 선이.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빨간색 박스로 해놓은 데는 대용 금리가 연준의 그 표면 금리보다도 더 낮게 형성돼 있죠. 이때는 왜 그렇습니까요? 이때는 양적 완화를 했잖아. 연준이 뭐냐면 채권들을 사들였잖아요. 국채라든가 MBS를요. 그러니까 실제 연준의 금리보다도 더 실제 금리는 낮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연준이 2015년 12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2015년 초부터요. 양적 긴축을 좀 시작하거든요. 양적 긴축을. 그러니까는 연두색 선이 더 위에 올라가 있죠. 네? 지금은 통화량을 추가로 해수하거나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풀어놓음에 따라서 금리에 그러니까는 올라가고 내리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게 그러니까 연두색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이 돈을 회수하는 거. 금리 인상 플러스 돈을 회수하는 효과가 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은 한 2%포인트 정도 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긴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4%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한 6%라 이거예요. 6%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대용 금리가 상승한 배경은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 영어로 보게 되면 오버나잇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가 돼 있죠.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가 RP라고 해가지고 RP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요. 돈을 빌릴 때 담보를 맺게 되잖아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그러니까는 이 담보로 맡기고 이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때 그 담보의 가치를 만큼을 이 채권화 시킨 것이 RP입니다. 근데 이게 리버스라는 건 역 RP라는 얘기잖아요. 정반대. 예? 이건 뭐냐면 연준이 거꾸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채권을 그러니까 팔게 되면 시장에 있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지불하는 금리, 연준이 지불하는 금리.
예? 그때 지불하는 금리를 보게 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한 0.05% 정도 하단 부분보다 0.05% 정도 좀 높게 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2015년 12월 달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영레포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졌잖아요. 같이요. 이번에도 3월 달 이후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요. 그렇죠? 하단 금리, 연준의 하단 금리보다도 한 0.05%포인트 정도가 더 주거든요. 영레포 금리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시중,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걸로 이렇게 했을 때,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걸 많이 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을,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파는 거니까요. 팔고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체가 누가 했었어요? 해외 기관, 그 다음에 연준, 그 다음에 미국의 시중은행이랬잖아요. 근데 해외 기관 중에서 제일 많이 왕성하게 팔고 있는 나라가 일본 얘기 나오죠. 일본 얘기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어제자 기사인데 제목이 뭡니까요? Japan's Waning Appetite.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식욕이잖아요. 예? appetite가. 일본이 그러니까 이런 꺼져가는 식욕인데 뭐냐면은 for treasury.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미국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트레저리는요. fuels anxiety on Wall Street. 월가의 그러니까 하나의 이 걱정을 그러니까는 걱정에 그 불을 붙이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줄이고 있다 이거죠. 줄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줄이느냐? 그 밑에 이제 기사가 있죠. Spurred by weakening yen. 엔화 가치가 이 약세가 되고 있으니까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뭐 한 145, 6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0엔을 막 유압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막느라고 그 엔화 가치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달러 가치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고, 달러 가치 떨어뜨리려면 달러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 은행이요. 그럼 일본 은행은 그러니까는 달러를 확보하려면은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아가지고 달러 확보해가지고 그 달러를 시장에다 팔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엔화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엔화를 방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추입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작년도 8월 달에 정점을 찍고요. 1조 한 4,200억 달러 정도. 1조 4,2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10월 달, 지난달 기준으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조 2천억 달러가 좀 밑으로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에 한 2,300억 달러를 줄인 거예요. 2,300억 달러를.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는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 중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그러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 미 국채를 일본이 그동안 많이 사줬죠. 근데 그거를 최근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는 팔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그럼 왜 파느냐? 일본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는 왜 약세가 됐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일본 엔화 가치 왜 약세가 됐습니까? 예? 일본은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은 금리를 플러스로 그러니까는 만들기 어려운 나라라 했잖아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고요. 여전히요. 2016년 2월 달부터. 그 다음에 2016년 7월 달부터 시장금리를 10년물 국채를 기준해서 0%로 그러니까 목표금리를 설정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방어하기 힘들다 보니까는 0.25까지 그러니까 허용을 하고 있지만은 0.25를 방어하는 선으로 여전히 구축하고 있죠. 0.25%를 넘지 않게요. 근데 금리를 그러니까는 금리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 JGB죠. 예? Japanese 그러니까 거버먼트 본드요.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 채권에
이 수익률이 바로 10년물 그러니까 이게 10년짜리 그러니까 금리 시장 금리니까는 이게 0.25%로 방어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채권의 수익률하고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는 채권의 가격이 그러니까는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을 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는요. 일본 은행이 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사요, 이걸요? 일본 은행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은행이니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일본 국채를 사들이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 돈 찍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찍어가지고요. 돈을 찍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그러니까는 파는 거죠. 달러 팔려니까는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파는 거죠. 그럼 이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일본은 금리를 올라가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나라. 왜? 일본의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거기다가 일본 국채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일본은행.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에요. BOJ요. 뱅크 오브 자팬. 그다음에 일본 시중은행,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일본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걸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주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야. 왜? 무식하게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예? 아베노믹스의 이게 지금 후유증인 겁니다. 후유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해외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손이 일본인데 일본은 그러니까는 이거를 국채를 던질 수밖에 없는 사들이기 힘든 구조란 말이에요. 사들이기 힘든 구조예요. 예? 그러면은 해외에서 사들이기 힘들고 중국은 더군다나 중국은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면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달러에 대한 의존을요. 양대 가장 큰 두 나라가 일본, 중국인데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그렇죠? 그러면 해외 기관들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는 증가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의 시중은행은 거의 포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건 연준이잖아요. 연준이 그거를 그러니까는 사들이지 않으면은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국채 가격은요. 미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무슨 문제입니까요? 국채가 너무 많이 공급된 거야. 그렇잖아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채가 엄청나게 공급됐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연준이 지금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새로 연준이 찍어낸 달러가요.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4조 8천억 달러. 지금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달러를 그동안 해소한 게 6개월 동안에 3천억 달러가 채 안 돼요. 그것도 과거에 비하면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게 3년 7개월 동안에 진행된 속도입니다. 근데 이번엔 6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금 잡으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찍어낸 돈의 6%에 불과하다고요.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많이 찍어낸 거야.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거야. 여기 그림을 봐보세요. 꺾인 정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갈 길이 멀잖아요. 근데 연준이 이거를 그러니까 줄인다는 얘기는 국채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에다가요.
그럼 국채 가격이 폭락하죠.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그 연준이 던지는 걸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예? 해외에서 큰 손인 일본과 중국도 팔고 앉아 있는데, 예?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금화가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가격이 폭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 구조적인 거 아닙니까? 구조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연준의 국채 가격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요? 연준이 아니 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이 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인 지금 변화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생긴 겁니까? 그게 왜 생긴 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 그러니까는 연준이 지금 너무 지금 그러니까는 긴축을 빨리 하고 있다면서 막 이렇게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건데, 아까 영래포 얘기했었죠. 연준이 그러니까는 채권을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고 돈을 회수하는 게 이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6월달 이후부터 거의 지금 이 변화가 안 생기고 있잖아요. 역래포를 중단한 거예요, 사실상이요. 왜? 영래포라는 건 뭐였습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걸 팔게 되면은, 국채를 팔게 되면은 국채 시장에 압력을 주니까 이걸 이제 중단한 거예요. 중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연준도 이런 지금 그러니까는 난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요. 미 국채의 보유자는 3대 주체가 있다. 미국 시중은행, 해외 연준으로 구분되는데, 시중은행은 더 이상 그러니까 포화 상태고, 해외는 지금 줄이는 구조로 완전히 구조가 바뀌었다. 근데 연준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긴축을 하는 이유가, 국채 보유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거잖아요. 예? 엄청나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매입을 해줬잖아요. 국채를요. 예? MBS 사건 매입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도 그걸 시장에 내놓는 거야. 내놓다 보니까 연준 이제 국채가 뭐냐면 초과 공급 구조로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구조 아닙니까? 구조적인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이 엔화를 방어해야 되는 거. 금리를 인상 못하는 문제가 이게 엔화 방어와 관련돼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 미 국채 보유를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이지 않는 한 미 국채 시장의 수요 공급 구조는 공급이 초과되는, 수요를 초과하는 이런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월가가.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쫙 올리는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가 경기 침체 이런 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기 때마다 연준이 했던 게 뭡니까? 돈을 푸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연준 푸시죠. 금리를 내리고 돈도 더 공급하고 하는 게 이게 연준 푸시란 말이에요. 풋옵션 할 때 그걸 따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해온 결과로 연준의 그러니까 미 국채 보유액이 계속 증대해 온 거 아닙니까?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요.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변화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팬데믹 이후에 더 빨라진 거 아닙니까? 즉 연준이 과도하게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거기에 발목을 잡힌 거죠. 예? 긴축을 해야 될 때 연준은 뭐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놓인 거 아닙니까? 그럼 통화정책 운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받는 거죠. 제한받는 거잖아요. 즉 인플레이션 차단을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차단하려면은 국채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게 금융시장에 굉장히 불안정을 주고요. 그렇죠? 즉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가자고 해서 금융시장에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연준이 다시 사들여?
다시 사들인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바로 일본은행이 했던 거죠. 뱅크 오브 저펜이 예? 계속 국채 사들인 거 아닙니까? 사들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은행이 어떻게 됐습니까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국채를 찍어낸 것은 미국 정부잖아요. 정부예요. 그렇죠? 정부가 왜 국채를 이렇게 많이 찍어냈습니까?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국가 부채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과도하게 미국 정부라고 해서 뭐 찍고 싶어서 부채를 증가시키고 싶어서 증가시킨 건 아니잖아요. 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니까는 채권 찍어낸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뒷수습 하려다 보니까는 채권 발행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누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때 발행한 거를 국채 증가한 거를 국가 부채 증가한 걸 가지고 누가 욕할 수가 있겠어요? 금융위기라든가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증가한 거를요. 그러면 그 연준이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많이 채권을 발행한 거를 이게 연준이 다 처리해 준 거 아닙니까? 연준이 다 처리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 연준이 그러니까는 연준이 일본 은행화 돼가고 있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국채를 막 찍어낼 수 있었겠냐고요. 제가 일부 저한테 이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수님도 과거에 그러니까 정부가 돈 찍어,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채권 발행하는 것이 이것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가 증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계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보단 정부 채무가 누군가는 그러니까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가계한테 그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가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담을 갖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무조건 되고 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걸 제가 지지한다 이런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참 그거 보면 참 싸 보여요 진짜. 에? 그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해 보이고 꼭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걸고 넘어져야지만이 자기가 속이 시원합니까? 에? 제발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증거를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엄청 증가했잖아요. 왜 정부가 돈을 안 써가지고? 예? 정부가 돈을 안 써가지고. 왜? 근데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 선진국가들은 다 정부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기잖아요.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가 쓰는 게 그나마 그래도 더 낫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융위기라든가 팬데믹 이런 것들이 제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근대 문명의 사망 선고라고 했잖아요.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요. 미국 정부가 채권을 그렇게 많이 발행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근본적인 거는요. 미국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의 권력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제가 권력이라고 했죠. 특히 달러는 뭐냐면은 달러는 세계의 권력이죠. 예? 세계의 권력이잖아요. 이 기축통화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하고 연준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이 정부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연준은 그걸 돈을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사줘도 됐었던 것이고 자기 권력을 너무 남용한 결과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기축통화 권력은 엄청난 권력이죠. 엄청난 권력인데 이 권력을 남용한 거죠. 남용한 거야. 예? 여기에 지금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국은요 외부에서 공격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문제로 내부의 모순으로 되게 붕괴되어져요. 문명이 쇠퇴합니다. 미국도 미국의 힘은 뭡니까? 달러하고 군사력이잖아요. 저는 이
이 힘에, 미국의 원천적인 힘에 미국의 문명이 쇠퇴할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통화 권력이 연준에게 굉장히 구조적인 부담으로 지금 주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달러에 중독돼 가지고, 예? 달러에 중독된 그러니까 경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이게 흔히 말하는 연준 푸시입니다. 페드 푸시요. 예? 그런데 그 결과로 너무 이게 과도하게 이걸 그러니까는 달러 프린트 해가지고 국채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미국채의 발작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과서에서는요, 경영학의 재무론이라든가 경제적 투자론에서는 미국채는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모든 금융상품에 그러니까 바로미터가 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예?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을 어떻게 보면 미국을 있잖아요. 미국이 기축통화의 부담에서 사실은 해방시켜줘야 돼. 그게 미국한테도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미국 경제가 그래야지만 건강해져요. 건강해집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잘 들죠. 교통사고 난 사람이, 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6개월간 누워가지고 그 계속 아프니까, 예? 다친 부분이 아플 때 진통제를 맞잖아요. 근데 진통제를 맞게 되고 6개월 동안 누워있다 보면요, 체력이 완전히 저질이 되죠. 이 근육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렇죠? 미국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달러에 중독이, 달러라는 것이, 이게 일종의, 이게 뭡니까, 이게요? 예? 달러라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용어가. 그 마약 성분 있는 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중독이 된 거죠. 예? 중독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진통제를 먹을 때는 잠깐 진통이 멈추고 그러지만은 자신의 몸이 건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가 건강해지려면은 이 기축통화 권력에서 그러니까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 두 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21년 3월 기준으로요. 아니, 21년 3월. 이거 올해 3월입니다. 이거 잘못 짜겠네. 전 세계 채권 발행액이 있잖아요. 채권 발행액이요. 근데 우리가 채권 중에서 가장 이게 주요한 거래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선진국 채권이니까요. 플러스 중국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예? G7하고 중국의 채권을 전체 채권하고 그다음에 국채 이렇게 나눠서 지금 갑니다. 파란색이 뭐냐면 전체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그러니까 그 팬데믹 바로 직전 상황이고, 주황색은 그러니까는 올해 1분기, 올해 3월달 기준인 거고요. 회색 기둥은 뭐냐면 정부 채권, 팬데믹 직전에 정부 채권인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기둥은 뭐냐면 올해 3월달 정부 채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미국만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전체 채권의 규모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규모가 40조 6천억 달러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팬데믹 전에. 근데 올해 3월 달에 이게 50조 4천억 달러, 한 10조 달러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10조 달러 정도. 정부 채권은 팬데믹 전에는 한 19조 7천억 달러였었는데 이게 올해 3월 달에는 한 26.5조 달러. 이게 아까 24조 달러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 목이 좀 잠기네요. 인트라 거버먼트라고 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부가 서로 발행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요. 예? 지방정부라든가 주정부라든가 이런 데도요. 그래서 아까 24조 달러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부분인 거고, 하여간 26조 5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한 7조 달러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거죠. 정부 채권이요. 세계를 보게 되면 G7하고 중국까지 포함한 걸 보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G7하고 중국을 합치게 되면 전 세계, 그러니까 아니 전 세계래. G7하고 중국이 발행한 채권의 규모가 110조 달러입니다. 110조 달러. 올해 3월달 기준으로요.
그 중에서 정부 채권이 한 59조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59조 달러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G7하고 중국의 채권이 전 세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에는요. 그래서 미국 비중이 팬데믹 전에는 45.5%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조금 증가했어요. 45.8%로. 네? 그 다음에 정부 채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증가했어. 43.4%였는데 팬데믹 전에는 45.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 채권을 엄청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봤듯이. 근데 GDP에서 이들 나라의 GDP에서 미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자기 경제력에 맞게끔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경제력보다 더 많이 발행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요. 근데 그 부담이 우리는 기축통화국가라서 괜찮아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이건 누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부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든 부담.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이 기축통화국가가 돼가지고 생긴 문제인 거예요. 기축통화국이 이걸 갖고 있으면서 남용을 한 거죠. 기축통화의 권력을 남용을 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지금 전혀 그동안과 다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은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넘어서게 되면은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비신사적으로 예? 좀 이쁘게 표현해도요. 아니면 좀 이걸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거의 양아치처럼 이렇게 구는 이유가 예?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질이. 예? 저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달러의 남용을 줄이거나 달러의 남용을 줄이면요 그만큼 어떻게 됐습니까요? 월가라든가 미국의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들이 그만큼 자금을 굉장히 비싸게 써야 되는 거죠. 비싸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너무 값싸게 써온 거예요. 그 기축통화의 권력을 가지고. 근데 그런 그 달러의 힘을 가지고 아니라 자기 진짜 실력을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산업 생태계 소위 플랫폼 경제가 지금 한 10년 이상 동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예? 미국 경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과거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운동도 하고 예? 건강한 음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체력을 회복해야 되듯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진통제만 맞고 이렇게 지내면은 예? 건강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건강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해가 되는 문제. 여기 이 속에서 근데 미국이 벗어나기 쉽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예?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이걸 그러니까 포기하면서까지 이게 포기하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예?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라고 한다는 얘기 바로 뭡니까? 아까 앞에 쭉 얘기한 것처럼 한다면요. 결국 뭐냐면 QT를 그러니까는 약속한 대로 진행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QT를요. 그러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은요. 과거 인플레이션과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후반부터 없어졌었는데 지금 최근에 올해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70년대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이게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이거든요. 70대 인플레이션은 틀립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물가 안정도 못 잡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이 그 소위 말해서 이 그 경기 침체를 막지도 못하고 마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금융도 여전히 계속해서 불안한 이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현실적으로요. 이건 물론 뭐 제 말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만요. 예? 그런 점에서 미국이 지금 이 미국이 기축통화의 그 권력을 남용한 결과 이런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여전히 미국 바지가락 자꾸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실력이 그 정도인 거예요. 실력이 그 정도인 겁니다. 지금 세상은 금융위기 이전하고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고 있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과거 올드월드에서 우리나라 많은 엘리트들이 그래요. 엘리트들 사고가 사실은요. 설마 과거에 자기들이 공부했던 그러한 시대가 근본적으로 바뀌겠는가 이런 것들이죠. 자, 오늘 방송도 제가 하나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국을 앞에서 얘기했는데 참 갑갑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각자도생을 해야 되는 정부 부재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그러니까 이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저는 국민이 정치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외면한 결과예요. 이건 국민이 선택한 거죠.